안녕하세요. 유용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산정책연구원의 신범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난달 27일에 이어 유용훈의 밀담 세 번째 방송 보내드리겠습니다. 지난달 27일 저희가 신원식 장군을 모시고 방송을 했는데, 그때 최근에도 아주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는 평양 정상회담 남북 군사 합의에 대해서 다뤘었죠. 그때 이게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 국민 공청회를 해야 된다고 주장을 펴시면서 청와대 청원도 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뒤에도 이제 여러 방송이라든지 이런 그 매체에 보도가 되면서 청와대 청원하신 분들이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작진한테 얘기를 들으니까 조선닷컴 라이브에서 여러 번 방송을 했는데 지금까지 한 중에 가장 조회수가 많았고 또 댓글도 많았던 기록을 세웠다고 하더라고요. 마침 앞에 제작진이 계시는데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 유용훈의 밀담은 2주에 한 번 격주로 금요일 오후에 방송하는 것으로 이렇게 고정 편성이 됐습니다. 오늘 세 번째 주제는 최근에 그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북한을 가서 북한 비핵화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일부 진전된 논의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며칠 전부터는 한미 간의 이 남북 군사 합의 문제라든지 이런 대북 제재 문제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견이 노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오늘 아침 보도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미국 트럼프 장관 대통령이 우리 승인 없이는 한국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승인이라는 그 외교상 결례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는 승인이라는 표현을 써가면서까지 그 대북 제재 문제에 대해서 그 우리한테 이제 제동을 거는 이런 제스처를 취했고, 또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우리 강경화 외교부 장관한테 전화를 걸어서 남북 군사 합의 문제에 대해서 등에 대해서 강력히 항의했다는 이러한 보도가 있었고, 또 상당 부분 사실임이 강경화 장관에 의해서 확인이 됐습니다. 이렇게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이 한반도 이 안보 상황 관련해서 오늘은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 센터장님을 모셨습니다. 우리 신 박사님은 여러분들이 남북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한미관계, 미북 문제 이러한 이슈가 있을 때마다 그 방송 채널 돌릴 때마다 아마 계속 나타나는 걸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방송의 대세와 같은 분인데, 그 민간인 전문가는 굉장히 드문 경력을 갖고 있습니다. 국방부 최고 싱크탱크인 한국국방연구원에서 22년간 근무를 하셨고, 외교부에서 국장으로도 근무를 하셨고, 정책기획국장이셨나요? 예, 외교. 그렇습니다. 네, 예. 그리고 그 국립외교원의 전문가로 계셔 지금은 아산정책연구원에 계신데, 그러니까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정말 보기 드문 민간 안보 전문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신 박사님께 오늘 좋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그 우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그 강경화 장관의 그 발언이 나온 다음에 그 대북 제재 문제 관련해서 우리가 승인하지 않으면 한국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미국 대통령이 우리 외교부 장관의 발언에 대해서 그렇게 직설적으로 강도 높은 표현을 한 적은 그걸 못 들어본 것 같은데 어떻게 처음 아닙니까? 예, 없습니다.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을 겁니다. 네. 그만큼 미국이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한 두 가지로 나눠서 살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먼저 트럼프 대통령은 왜 그럼 우리의 승인 없이는 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을 것인가. 네. 그게 하나고, 현재 한미 간에 그럼 얼마나 심각한가, 그게 두 번째인데, 네. 먼저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 자체를 본다면은 사실은 동맹국에 대해서 해서는 안 되는 표현을 썼죠. 승인이란 표현은 일단 쉽게 설명하면 갑을 관계가 있을 때 어느 쪽 갑에서 그런 승인을 해주면 의리할 수 있는 그런 취지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좀 부적절한 외교적 표현이었습니다. 그 주권 침해 논란도 예, 그렇죠. 그 부분도 있는데, 아무튼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한국의 일련의 행보, 그러니까 지금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일본과 북한과 한국과 중국을 방문하고 온 것은 먼저 북한과의 비핵화에 있어서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는 것을 희망을 했던 거죠. 근데 그것이 진전이 더디다면 북한에 대한 제재를 잘 유지함으로 해서 북한을 비핵화로 끝내 견인하겠다 하는 그런 정책을 전개하는 건데
지금 북한 비핵화는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황인데 네.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미국으로 돌아온 다음 날입니다. 네. 그 다음 날 한국 국회에서 외교부 장관이 524 조치 해제를 관련 부처와 검토 중이다. 네. 이런 말을 하니까 미국으로서는 한국이 미국이 제재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있는데 거기에 어긋나는 행보를 하고 있다. 네.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그런 의도에서 아마 강한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러시아 때문에도 골치 아픈데 이거 한국마저 떨어져 나가면 대북 제재 전선이 상당히 타격을 받을 걸로 우려한 그렇죠. 측면이 있단 말씀이죠. 네, 미국은 제재망을 강화하려고 하는 네. 거고 북한은 어떻게 중국과 러시아를 접촉하면서 가능하면 그 제재망을 약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현재 북미 간의 뭐 대화도 있지만 그 물밑에서 전개되는 그러한 전략적 경쟁의 모습인데 한국은 미국의 동맹국인데 이 동맹국이 남북관계 개선한다고 미국의 대북 정책의 큰 틀을 훼손할 수 있는 우려가 이렇게 제기되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경고를 한 거라고 봅니다. 이제 이 경고가 어느 정도 센 경고냐 이 부분을 볼 수가 있는데 사실은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어요. 이것도 트럼프 대통령은 워낙 말하는 스타일이 자기 마음에 안 들면은 세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렇죠. 극단적인 표현 많이 쓰죠. 그렇기 때문에 뭐 아마 밑에서 적어주는 거는 일반적으로 동의나 협의를 적어줬을 겁니다. 뭐 어그리나 아니면은 컨설트. 그래서 뭐 우리의 동의가 없거나 우리와 협의하지 않으면은 한국이 그렇게 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하라고 적어줬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한 발 더 나간 거죠. 그것은 그만큼 지금 상황에 불편해한다. 이런 측면이 있는 거고요. 혹시라도 만약에 미국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걸 갖다가 승인, 어프로벌이라는 단어를 적어줬다면은 이것은 한국에 대해서 만약에 경제협력을 우리 미국과 조율하지 않고 나아간다면은 제재를 할 수 있다는 심각한 경고의 의미인데요. 이게 또 연결되는 게 있어요. 어떤 부분하고 연결되냐면은 평양 정상회담 직후에 미국 재무부의 고위급 관료가 한국 주요 은행들하고 컨퍼런스 콜, 그러니까 전화 통화로 회의를 했다고 하는데 한국의 대북 제재 이행 상황에 대해서 물어오고 유의해 줄 것을 갖다가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결국 미국에서도요 협상은 국무부가 하지만 실질적으로 제재 이행은 재무부가 하거든요. 제일 무서운 칼자를 든 게 재무부죠. 제일 무서운 칼자를 든 것이 재무부인데 이 재무부가 우리 은행들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평양 공동선언에 담겨 있는 뭐 경제 협력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우려로 인해서 한국 금융기관이 함부로 움직이지 마라 이런 경고를 한 것으로 볼 수 있고요. 미국의 재무부가 여러 가지 제재를 할 수 있지만 그중에 가장 강력한 것이 금융제재입니다. 만약에 한국의 특정 은행에 대해서 그러한 미국의 네트워크를 사용할 수 없는 제재를 한다. 그러면 그 은행은 어떻게 보면은 문을 닫아야 돼요. 그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의 말, 뭐 이렇게 주권 국가에 대해서 어떻게 함부로 승인을 하냐, 그 부분은 우리가 속으로 분노는 해야 되지만 그걸 표출할 필요는 없고 이거는 잘 마무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역으로 그러한 상황이 미국이 우리를 제재하는 상황이 오지 않을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지금 어떻게 보면 이러한 현재 폼페이오 방북 이후의 정황이 북한의 이익으로만 귀결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재무부의 액션은 외형상은 문의 형태지만 실제로는 압박했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 저는 하여튼 좀 흥미로운 게 그 폼페이오 장관이 강경화 장관한테 전화를 걸어서 남북 군사 합의 등에 대해서 그 항의를 했다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최초 알려진 게 일본 언론인데 일본 언론에서 이제 경로라는 표현을 썼어요. 경로했다. 근데 이제 그때 마침 그 다음날 그 국회 그 외교위가 열렸는데 통회의죠. 통회의에서 강경화 장관이 부인한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시인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물론 경로한 건 아니지만 하여튼 뭐 항의 정도는 있었다는 식으로 시인을 했는데 그래서 미국 폼페이오 장관의 항의 강도가 얼마나 셌으면 그 강경화 장관이 이걸 시인했을까? 저는 그것도 좀 다소 뜻밖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일본 보도에 따라서 우리 정진석 의원인가가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강경화 장관이 그런 발언이 있었다. 그렇지만 뭐 욕설 같은 수준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걸 보니까 미측에 강도 높은 항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것 역시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거예요. 일단 강경화 장관님은 외교장관으로서 국회 답변에 있어서 노련하지 못한 모습을 보였어요. 왜냐하면은 그 질문에 대해서 순수하게 답을 했다는 측면도 있지만 외교는 항상 상대가 있는 거거든요. 아마 제일 놀란 사람들은
미국 국무부였을 것 같아요. 네. 아니 그런 외교적 발언을 어떻게 다른 그러니까 한국의 외교장관이 국회에서 마치 고자질 하듯이 하냐.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한국 외교부 장관이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수단이거든요. 그래서 이 외교적이지 않은 발언을 국회에서 하신 거예요. 저는 외교부 공무원들도 놀랐을 것 같은데요. 외교부 공무원들도 놀랐겠죠. 우리 장관이 왜 저러시지? 예,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아마 그런 발언을 부적절히 그런 질문이 들어왔을 때는 그런 내용이 있더라도 이것은 외교 사안이기 때문에 공개적인 자리에서 그렇죠. 말씀드릴 수 없다 이렇게 하고 비공개 석상에서 설명을 하던가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게 통상적인 외교관 출신이라면 그렇죠. 그런 식으로 반응을 했겠죠. 그 부분이 좀 아쉬운 거고요. 두 번째 항의 발언이 얼마나 셌을까 그것과 관련해서는 사실 이제 아까 제가 두 번째로 말씀드린다는 것과 일맥상통한데 폼페이오 방북 이후에 한미 공조가 얼마나 잘 진행되느냐 그 부분인 건데요. 지금 미국에서 나오는 소리는 아주 여론이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평양 공동선언이 아주 잘 됐고 그거로 인해서 북한이 비핵화 의지도 보였고 무언가 북한에 대해 해줘야 된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미국 입장에선 실질적으로 북한이 내놓은 게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지금 평양 공동선언의 내용은 무엇이냐? 북한이 동창리 미사일 시설을 어떻게 폐기하면 그것에 상응하는 조치라고 해서 아마 미국이 종전선언을 해주고 그러면은 북한은 영변 핵시설에 대해서 일부 뭐 폐기를 한다. 이런 식의 내용이 담겨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미국이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 정부의 설명을 들었을 거예요. 북한에 가서 보니까 북한이 합의를 안 해주는 거야. 아마 미국은 이런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럼 종전선언을 해줄 테니까 그럼 북한은 영변 핵시설을 신고검증 제대로 받아라. 니들이 비핵화 한다고 하니까 그런 이야기가 오갔을 겁니다. 어디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냐면 지난주였죠. 그 조선중앙통신에서 발표를 했는데 자신들이 종전선언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내용 취지였는데요. 있었죠. 그 논리가 어떻게 돼 있냐면은 종전선언을 해주는 대가로 영변 핵시설에 대한 신고검증까지도 요구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종전선언에 연연하지 않는다. 이 이야기를 나온 거로 봐서는 미국과 그런 내용이 오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어요. 그런데 막상 주말에 폼페이오 국무장이 가니까 합의된 내용은 뭐냐? 모든 거는 다 실무회담에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로지 행동으로서 합의된 것은 지난 5월 24일인가요?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하는데 당초에 그때 북한은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은 기자단과 전문가들을 갖다가 초빙해서 참관시키겠다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전문가는 부르지도 않았던 거죠. 그리고 참관의 내용은 먼 발치서 폭파하는 거를 바라보는 거였어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전문가들을 초청한다. 인스펙터라고 했어요. 사찰단. 근데 사찰단을 초청해서 무엇을 하냐? 풍계리 핵실험장이 불가역적으로 이게 폐기되었는지를 확인해라. 그래서 그게 이제 어떻게 사찰이 될지 안 될지는 별개의 문제인데 아무튼 그러한 초보적인 6.12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전 상황으로 돌아가는 합의밖에 못 해온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 여론이 많이 좋지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지금 관계가 좋고 대화가 잘 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이거는 11월 6일 날 있는 중간선거에 대해서 자신들이 책임을 회피하는 행동이라고 보고요. 현재 나타난 거로 봐서는 잘 되고 있지 않은 거죠. 그리고 이러한 대화의 특징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정부도 그렇고 미국 정부도 그렇고 탑다운 방식 이번 북한과의 회담의 특징이라고 했어요. 뭐냐? 정상 간 신뢰를 통해서 합의를 하는 탑다운 방식이 특징이다. 근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다시 이를 실무회담에다 밀어버린 거죠. 그런데 그 실무회담은 다음 주에 개최한다고 하는데 오늘 이 순간까지도 언제 하는지 발표되지 않고 있어요. 뭐냐? 북한이 협상의 속도를 늦추고 있다. 이 점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러한 협의가 잘 안 되고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에서는 자꾸 제재 해제니 상응 조치니 이러한 이야기를 하니까 미국 입장에서도 한 번쯤은 경고성 발언을 해야겠다는 의도를 갖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 발언이라서 우리 국내적으로 많은 불만이 있으신 거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불만족스럽고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일단 의회 차원에서는 발언이 필요해요. 이거는 조금 부적절한 발언이다. 각 당 대표나 국회 차원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다만 행정부에서는 그것을 갖다가 맞대응을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요, 이 한미 공조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러한 불협화음이 나오지 않도록 관리하는 게 중요해요. 근데 이 문제의 원인을 누가 제공했냐? 이번에는
좀 안타깝지만 강경화 장관이 제공을 한 거예요. 그런 발언을 하지 않았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미국의 반응이 있는데 우리가 거기에 또 맞대응을 한다? 그럼 이제 한미 간의 외교전으로 접어들기 때문에 우리가 국회 차원에서는 엄중한 항의 발언을 하고 정부 차원에서는 이 부분을 더 확장시키지 않고 이렇게 다시 이렇게 묻어두면서 조율을 해서 앞으로는 어떻게 한미 간에 철저하게 조율된 발언이 나와야 된다. 그것이 효율적인 해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일부에서는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 강경화 장관이 이제 말실수를 한 걸로 해서 바로 이제 주워 담기는 했는데 그 질의를 하신 분이 누구냐면 이해찬 대표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약간 그 여론을 떠보기 위한 그 에드벌룬용으로 짜고 치는 뭐 그런 게 아니었냐 이제 그런 해석도 있는데 그거는 뭐 시간이 지나면 뭐 진실이 무엇인지 드러나겠죠. 근데 지금까지 이제 폼페이오 방북의 어떤 득실, 뭐 긍정적인 부정적인 말씀하셨는데 총평을 해서 점수를 매긴다면 몇 점 좀 주시겠어요? 폼페이오 이번 방북의 점수는 한 60점 정도. 60점. 예, 원래 60점까지가 학점을 줄 때 D 학점입니다. 그 밑으로 떨어지면 F인데, 뭐냐면은 그래도 풍계리 사찰이라는 게 이루어진다면 그나마 조금이라도 진전은 된 것이다. 왜냐하면 북한은 계속해서 사찰을 거부하고 있는데, 근데 이 역시도 아직은 앞으로 풀어가야 된다. 왜냐하면은요, 지금 아까 제가 말씀 잠깐 드렸는데 정확한 워딩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체어맨 킴이 인바이트 했습니다. 초청을. 누구를? 사찰단을. 인스펙터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찰이라는 표현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동사가 재미있어요. to visit. 방문하는 거예요. 어디를 방문하냐? 풍계리 누클리어 테스트 사이트. 핵실험장을 방문하는 거예요. 근데 또 무엇을 하냐? 컨펌, 확인을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핵실험장이 불가역적으로 폐기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방문이라고 목적을 제안해 놨어요. 이게 누구의 발표? 미국 측 발표문입니다. 북한은요, 이 내용을 발표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발표한 내용도 이 정도 수준인데 그 다음 단계에서 정말 제대로 된 사찰, 제대로 된 사찰이 무엇이냐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면 결국 핵실험장을 사찰한다는 것은 그 핵실험장에서 어떠한 핵실험이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인 거죠. 그러니까 핵실험 이루어진 그 장소에서 시료를 채집하는 거예요. 시료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공기, 거기에 이제 폭발을 해서 폐기되어 있는 공기. 두 번째는 거기에 있는 토양이나 암석. 세 번째는 그 지하수. 이것을 채집을 하면 그것의 분석을 통해서 거기에 핵실험이 플루토늄 탄인지 농축 우라늄 탄인지 원자폭탄인지 아니면 수소폭탄인지 이런 것들이 확인이 되는 거죠. 그렇죠. 뭐 그런 것까지도 다 확인이 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하려면은요, 사실은 사찰단만 가서는 안 돼요. 장비가 가야죠. 그래서 드릴링을 해서 이렇게 파서 그 지점까지 도착해서 시료를 채집해야 되는데 이 순서를 보세요. 북한이 먼저 붕괴를 시켜버렸어요. 풍계리 핵실험장을 갖다가 이렇게 폭발시키지 않았다면 터널 갱도 입구까지 가서 막혀있는 데서 수십 미터만 드릴링으로 해서 파고 들어가면 채집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거기를 붕괴시켰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만탑산으로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서 이제 뚫어야 되는 거죠. 거기서 수직으로 이렇게 뚫어야 되는데 그거는 수백 미터에 이를 수도 있거든요. 그럼 이게 상당히 중장비도 필요하고 이게 상당히 어려운 어떻게 보면은 그 사찰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게 또 중요한 함의가 있는 거죠. 무슨 얘기를 했냐? 우리 강경화 장관께서 뉴욕에 가셔서 워싱턴 포스트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그때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은 미국이 종전 선언을 해주고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폐기하면 핵목록 신고는 그 다음에 하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발상인지 잘 보여주는 거죠. 왜? 나중에 핵목록 신고를 해도요. 영변 핵시설에 있는 예를 들어서 농축 우라늄 시설 폐기해버리면은 그 핵목록 시설이 신고가 맞는지 틀린지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증이 제대로 안 되는 그러한 방식을 미국에서 제안을 하니까 미국에서는 동맹국의 외교장관이 한 말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아무 말 하지 않고 있지만 속으로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잘 알고 외교 정책을 정교하게 진행을 해야지 한미 간의 마찰도 없고 이 북한 핵 문제를 안정적으로 풀어갈 수 있는데 지금은 약간 이 현실적인 상황보다 우리의 희망적 상상 뭐냐?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전략적 결단을 벌써 내렸다. 이렇게 믿고서는 정책을 전개하니까 이러한 불협화음이 생기는 게 아닐까 우려가 됩니다. 이것이 말씀하셨지만 풍계리 핵실험장의 그 검증 사찰 문제에 있어서 중요한 거는 이거를 제대로 무너뜨리느냐 보다
아까 말씀드린 시로 채취를 해야 북한이 정말 어느 수준으로 핵 개발을 했고 그걸 정확히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상황 봐서는 이걸 어느 정도 무너뜨리느냐 정도만 한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현실적으로 봤을 때. 예, 그 발표문 자체는 그렇게 났기 때문에 네.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근데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약간 모호한 이야기도 했어요. 네. 뭐냐면은 사찰단이 풍계리도 가고 네. 동창리도 간다. 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이제 북한과 하고 논의한 사항인지 합의한 사항인지 네. 그건 모르겠습니다. 논의한 사항은요, 사실은 뭐 협의했다 이런 거는요, 큰 의미는 없어요. 네. 왜냐하면은 합의, 어그리가 된 사항만 이게 발표가 되고 그것이 논의된 거지, 논의한 건 자신들의 입장을 전달한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확인이 되지 않은 거죠. 다만 이제 실무 협상을 한다니까, 그러니까 스티브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하고 아마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이 될 텐데, 그러한 실무 협의를 해서 풍계리에는 어떠한 사찰단이 가고 그 사찰단의 활동이 어떠한 것이고 이렇게 협의를 다시 할 건데, 거기서 그러한 제대로 된 사찰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이것은 미국의 대북 정책의 또 다른 실패의 사례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봅니다. 네. 근데 지금 동창리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보면 그 사찰 대상에 동창리 시험장에 그 엔진 연소 시험장도 포함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또 하나 좀 궁금한 게, 전에 그 발사대까지 없애겠다고 지난번 남북 정상회담 때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동창리 엔진 시험장 외에 발사대까지 없애겠다, 이런 말씀을 북한에서 한 걸로 이제 그 청와대에서 얘기를 하고 그랬었는데, 이번에 사찰에 동의한 거는 일단 엔진 연소 시험장만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동창리 발사장 관련해서 사실은 그 정부 일각에서 사실을 어떻게 보면 좀 호도하고 있다고 느껴지는 게, 동창리 발사장의 발사대, 뭐 엔진 시험장 이런 동창리 발사장을 없애면 북한의 이동식 ICBM은 발사할 능력이 없다. 더 이상 그런 위협적으로 시험 발사든지 이런 걸 할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하는 분이 있는데,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 동창리 그렇죠. 발사장은 기본적으로 은하 3호 강명호 4호 같은 인공위성을 싣는 장거리 로켓 발사용으로 사용이 됐지, 우리가 지금까지 그 흔히 아는 화성 14형이나 15형 같은 이동식 ICBM을 동창리 발사장에서 쏜 적은 없잖아요. 그리고 동창리 발사대가 지금 한 50m짜리가 있는데, 그 발사대 자체도 또 그런 ICBM, 이동식 ICBM 발사용으로 그 사용해 본 적도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동창리 발사장을 없애더라도 북한의 이동식 ICBM이라든지 또 바퀴가 16개에서 18개 달린 대형 발사 차량은 그대로 남아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북한이 그런 화성 14, 15형 ICBM이나 또는 그 화성 14, 15형을 쏘는 이동식 발사 차량을 없애겠다고 얘기한 적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전문가의 관점에서 볼 때 정부의 발표가 약간 정교하지가 않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의 핵위협은 이동식 발사대를 사용하기 때문에 더 위험한 거죠. 동창리에서 발사는 할 수 있을 거예요. 거기다 세워놓고 쏜다면 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그거는 눈으로 보기도 쉽고 시간도 걸리고 해서 뭐 군사적으로 큰 의미가 없다고 없죠. 생각합니다. 이 동창리 발사대는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은 스스로 우주의 평화적 이용, 인공위성 발사체라고 하고서는 해왔던 거예요. 근데 그것이 거짓말이라는 게 나타난 거죠. 그런 것을 통해서 추진체를 갖다가 실험을 했고 결국 무엇으로 북한의 미사일 개발로 연결된 거죠. 그러니까 쓸모가 없어졌다는 그렇죠. 이미 이제 쓸모가 없어진 거예요. 북한의 인공위성 능력은 뭐 한 100km 신호 날려서 우주에서 돌리고 한다는데 전파는 탐지되는데 그거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뭐 노래를 뭐 이렇게 쏜다 그런 얘기 있는데 그것도 탐지도 안 되고 무용지물인 거죠. 그러니까 과거 우주의 평화적 이용을 명분으로 해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개발했던 것이 발사된 거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확인했던 말씀이죠. 예. 그러니까 의미가 없는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참 이해가 안 된 게, 아시지만 동창리 발사장이 과거에는 발사대 높이가 35m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러다가 2010년대 초반에 몇 년 동안에 발사대를 50m로 높이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발사장도 확 다 새로 개비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동식 조립시설이라든지 이런 거를 아마도 우리가 돈 들였으면 수억 달러는 들였을 겁니다. 몇천억 원 들여서 그렇게 업그레이드를 한 건데, 그러면서 자기들 이제 우주의 평화적 이용을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북한 주장이 사실이라고 믿는다면 북한은 비핵화를 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북한 주장도 한다 그러면 비핵화를 주장하는 대신에 반대급부로 대신에 우리 동창리 발사장은 우주의
평화적 이용을 위해서 만든 거니까 우리가 ICBM으로 안 쏠게 대신 그야말로 인공위성 쏘는 그 로켓을만 쓸 테니까 동창리 발사장은 놔달라고 요구를 하는 게 사실 상식에 맞는 거죠. 상식에 맞는 거죠. 근데 안 그랬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북한 스스로도 만약에 우리 대통령께 그런 이야기를 했다면 그 자기들이 과거 했던 건 거짓말이라는 걸 시인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군사적인 차원에서 이걸 볼 때 동창리 미사일 발사대는 이미 고정 타깃이 돼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그리고 북한이 보유한 우리가 군사 퍼레이드 할 때 많이 보시지 않았습니까? 바퀴가 8축, 9축짜리 거기서 화성 15형, 화성 14형, 화성 13형 이런 대륙간 탄도미사일급을 발사할 수 있는 그런 미사일들이 위험한 것이고 그러한 이동식 발사대로 이렇게 이동해서 했을 때 우리가 추적이 어려운 것이지 그러니까 북한이 동굴 같은 데 은닉했다가 바로 이동해서 쏘면은 우리가 탐지하는데 시간이 짧기 때문에 짧기 때문에 탐지가 어려우는 거죠. 그런 것들이 위협적인데 그러한 부분을 가만히 놔두고 이러한 고정식 발사대가 폐기됐으니까 뭐 북한의 핵위협이 해소된다 이런 논리로 접근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동창리 시설에 대한 검증은요 사실 어떻게 보면 북한 핵 능력에 대한 검증을 100이라고 놓을 때 풍계리는 한 6, 7 정도 된다고 봐요. 동창리는 한 3, 4도 안 됩니다. 왜 그러냐? 그것은 검증을 하는 것은 그 검증을 통해서 어떠한 것을 만들었는지 그러한 흔적을 추적하는 거죠. 그 흔적을 추적할 때 풍계리 핵실험장은 적어도 어떠한 핵실험장이 이루어졌는지를 핵실험이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거죠. 플루토늄탄이다, 우라늄탄이다. 근데 동창리 미사일 실험은 거기 엔진을 개발했던 건데 이미 엔진 능력은 북한이 보여줬어요. 이미 사거리는 13,000km까지 보낼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그 시설을 가봤자 거기서 새롭게 나올 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고 중요한 것은요.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건 영변 핵시설. 그것이 저는 한 30-40% 정도 차지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거기에는 원자로, 5메가와트짜리 원자로가 있어서 유일하게 플루토늄을 추출하는 시설이 있고 또 2000기의 농축 우라늄 시설이 있어서 뭐 1년에 한 40kg 정도 내외에 농축 우라늄을 이렇게 뽑아낼 수 있는 시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 30-40%. 왜 30-40%밖에 안 되냐? 은닉 시설이 더 중요한 거죠. 북한이 농축 우라늄을 생산하기 위한 원심 분리기를 더 많이 수입했다.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뭐 일부 언론에서는 뭐 강선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도 있고 한데 다른 지역에 숨겨놓은 것이 더 위협적인 거죠. 그렇죠. 따라서 우리가 영변만 들여다 봤다고 해서 그것만 제대로 검증했다고 해서 북한 핵 능력을 검증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은닉 시설, 비밀 시설을 제대로 검증을 해야지 비핵화가 달성된 건데 지금 협상이 어려운 게 뭐냐면요. 북한은 계속해서 살라미 전술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풍계리만 해도 지난번에는 기자단한테 한번 보여줘서 생색을 내고 이번에는 사찰단에 보여줘서 또 생색을 내고 그 다음에 영변 미사일 기지 그리고 동창리 미사일 기지 그리고 영변 핵시설 같은 경우도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플루토늄 시설과 우라늄 시설. 이러다 보면은 언제 은닉 시설까지 갈 것이며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북한의 협상 전략을 정확히 알고 문제에 접근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다음 잠시 저희 말씀 나눈 사이 이제 많은 또 댓글이 올라왔는데 몇 분 소개를 해드리고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폴리님께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심각한 안보 상황입니다. 미국 비행정찰이 손발을 묶은 일에 의리 파장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지난번 남북 군사합의에서 이제 비행금지구역 설정한 게 있잖아요. 그게 지금 폼페이오 장관이 이번에 항의한 것도 이제 비행금지구역과 관련된 것이 아니냐, 뭐 이제 그런 지적도 나오고 그랬는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 신 박사님께서 코멘트할 게 있으면 해주시면 좋겠고 그 전에 한 분 더 말씀드릴게요. 밀 담너님께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미국과의 관계가 돌이킬 수 없이 틀어졌다고 보시는지. 알겠습니다. 그것도 질문해 줬습니다. 뭐 먼저 비행금지 구역 말씀드리면은요. 이게 이제 국방부의 설명이 오락가락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약간의 혼선이 있는데 쉽게 보시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20km와 40km에 이렇게 비행금지 구역이 있는데 미국은 전략 정보를 캐치하기 위해서 우리가 설정한 비행금지 구역
아래에서 정찰을 합니다. 네. 그 대신 고고도에서 정찰을 하는 거죠. 네. 그렇게 보면은 이 비행금지 구역이 미국의 그러한 정찰을, 감시 정찰을 직접 제한하는 건 아니죠. 네. 그렇지만 한미 간에는 연합정보 자산을 운영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왜냐면은 그 비행금지 구역 안에서 우리의 감시 절차 자산이 북한의 어떻게 보면은 군사분계선 인근 지역의 활동을 감시하는 거죠. 미국은 멀리서 높이서 북한 내부에 있는 주요 전략 시설을 보는 것이고요. 후방 지역을. 근데 우리는 전방 인근의 북한의 움직임을 보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 스스로 포기했다. 한국군만 보는 것을 포기했으니까 미국에는 영향이 없는 것이 아니냐. 이런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잘못된 설명입니다. 왜냐? 한미 간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보 자산을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조금 떨어져서 북한 내부를 들여다보는 정보를 한국에 주고 한국은 근접해서 북한 인근 지역에 보는 정보를 미국에 주면서 북한의 군사력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공유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데 우리 정부가 스스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을 포기했어요. 더군다나 북한은 사실 우리 내부를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전략 자산이 없거든요. 그렇죠. 우리만 포기한 거예요. 근데 우리 스스로 포기해서 그거를 미국한테 줄 수도 없게 됐어요. 그럼 미국은 사실은 지금 이제 대북권이 상승되면은 주한미 군사령관이 전시작전 통제권을 행사하면서 전쟁을 수행해야 되는데 그 직전에 북한군의 기동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전쟁 준비를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측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는 거다.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풀기 위해서는요. 미국과 사전이 긴밀히 공조를 했어야 되고요. 북한의 비핵화, 적어도 북한이 검증을 수용하던가 아니면 핵목록, 핵리스트를 제출했던가 이 정도 단계에서 한다면 미국도 동의를 해주면서 왜 실질적인 비핵화가 있으니까 충분히 불협화음 없이 풀어갈 수 있는데 우리가 속도를 좀 너무 앞서 나간 거고 그 과정에서 미국과 협조가 좀 부족했던 거죠. 그러니까 미국 정부에서는 국방부에서는 사전에 미국하고 52차례 협의를 했다고 그러는데 정말 저는 일단 그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이제 반대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한미 간에 이견이 많았으면 이견이 없었으면 사실 10번 이상도 만날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동의하기 힘든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사실 그 정도로 많이 만난 것이고 비행금지구역 그 정보 받는 관련해서도 미국이 이제 우리의 전술 정보를 못 받는 것도 있지만 또 미국의 이제 그 그레이글 무인기라든지 또 RC-7B 같은 전술 정찰기 같은 경우는 DMZ에 인접해서 비행하면서 북한 전방 지역 정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미국의 전술 정찰 자산까지 비행을 못하게 됐으니까 미국 입장에서도 상당히 부담스럽고 불쾌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하여튼 봐야 될 것 같고 두 번째 질문 관련해서 좀 말씀하시죠. 두 번째 한미 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왔냐? 아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직은 아닌데 이게 겉으로는 계속 외교적으로 잘 지내고 있다는 레토릭이 나오지만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어프루벌, 우리의 승인 없이는 안 된다 하는 발언이라든가 미국 재무부가 우리 은행과 통화를 하면서 제재 준수를 요구한 게 일종의 경고, 그런 징후라고 봅니다. 왜냐? 우리가 제재를 정말로 위반하는 상황까지 나아간다. 그렇게 되면 미국도 어떻게 한국 기업을 제재할 수 있다는 걸 경고한 거라고 봅니다. 그런 상황이 되면 상당히 악화가 되겠죠. 그 시점이 되면은 우리 정부의 대응에 따라서 우리 정부가 또 미국에 맞대응을 한다. 그러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 그 시점까지는 우리가 조율을 하면 미국도 동맹국에 대해서는 사실은 특별한 배려를 해온 것이 지금까지의 관례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풀어갈 수 있다. 그렇지만 이렇게 얼굴 붉히는 상황이 안 오는 것이 가장 좋다 이거죠. 앞서 얘기한 그런 승인 문제 관련해서 우리도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떠한 형태로 저는 국회 차원에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뭔가 우리의 자존심을 세우는 조치는 해야 되지만 외교 당국 간에는 긴밀한 협력을 하면서 이러한 불협화음이 밖으로 표출되지 않고 한미 간의 사전적 조율이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한 노력을 해야 된다. 그것이 우리가 왜 외교가 전문성이 있는 영역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그러한 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제 지금 보면 관심사가 앞으로 이제 미국 2차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얼마 전에 일단은 중간선거, 미국 중간선거 이후에 열린다.
그다음에 장소는 싱가포르는 아니고 서너 곳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장소와 시기에 대해서. 장소와 시기는 결국 네. 의제하고 관련이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미국과 북한 간의 협의가 잘 이루어지면 네. 뭐 그리고 북한이 예를 들어서 미국이 원하는 핵목록 제출하겠다. 네. 핵시설에 대한 검증 제대로 받겠다. 네. 그 정도까지 답을 준다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평양을 갈 수 있는 거죠. 네. 김정은 위원장에게 선물을 줄 수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지금 미국과 북한 간의 논의 사항을 보면 네. 북한이 절대 그러한 양보를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럴 경우에는 미국도 네. 양보를 할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렇다 보면은 제3국일 가능성이 높다. 네. 제3국이면은 지난번에는 싱가포르에서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 이번에는 사실 동북아에는 미국이 마음에 들어하는 제3국이 없어요. 네. 또 일본과 같은 경우 미국과는 가깝지만 북한이 그렇죠. 일본을 가기는 부담이 될 그래서 거예요. 유럽 얘기가 나오군요. 예, 그러니까 유럽을 갈 거고 네. 전통적인 중립국들 그러니까 스위스나 오스트리아가 있는 것이고 네. 또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에는 IAEA 국제 원자력 기구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은 그러한 상징성을 활용하려고 네. 할 가능성이 있는데 북한은 또 IAEA가 있으니까 네. 오스트리아는 기피할 가능성이 네. 있고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네. 김정은 위원장이 어렸을 때 네. 거기서 공부를 했으니까 네. 좋은 대상이 될 거예요. 네. 만약에 스위스가 아니라면은 스웨덴이 과거 미국과 북한 간에 문제가 있을 때 네. 미국의 영사 업무를 대리해 준 적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스웨덴은 북한에 대사관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쪽을 통해서 나름대로 협조를 했기 때문에 네. 스웨덴이 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는데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북미 미북 정상회담은 약간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왜냐 이런 실무회담을 통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논의한다고 했는데 네. 아직 스티브 비건과 최선희가 만나지도 않았어요. 네. 이게 지연되면 당연히 논의도 지연되는 거고요. 네. 그러다 보면 지금 일반적으로 11월에는 되지 않겠느냐 했는데 네. 그게 12월로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네. 트럼프 대통령도 급하지 않다는 얘기를 몇 번 했잖아요. 그렇죠. 트럼프 네.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네. 어떻게 보면 우리 정부랑 입장이 달라요. 네. 우리 정부는 우리 정부의 대화 제의 그리고 신뢰 구축 조치 이런 것들이 북한을 변화시켜서 대화로 이끌었다. 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미국은 공개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북한에 대한 촘촘한 대북 제재가 네. 북한을 꼼짝달싹 못하게 해서 대화로 나오게 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재가 유지되면 네. 미국도 손해를 보지 않는다. 네. 왜? 이 과정에서 북한이 핵실험과 미사일 실험을 안 하니까 네. 미국을 골치 아프게 하지 않는다. 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신고 검증 제대로 하지 않으면 우리는 제재를 계속 유지하겠다. 네. 그게 트럼프 대통령의 접근법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미국도 서두르지 않는 거고요. 네. 그런 과정에서 이제 북한은 어떠한 노력을 하겠습니까? 네. 제재를 약화시키기 위해서 중국과 접촉하고 러시아와 접촉하고 네. 또 남북관계 진전이라는 이름으로 네. 한국에게 제재를 조금씩 네. 훼손시키는 그러한 네. 협력을 해줄 것을 요구할 네.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요. 이번에 미국의 강한 경고는 그러한 것에 동조하지 말라는 의미라고 봅니다. 그런 상황에서 보면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을 빨리 오고 싶은 유혹도 느끼겠네요. 김정은 위원장 와서 네, 무언가를 보여주려고 하는데요. 그렇지만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에 왔을 때 과연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이 그것을 환영할 수만 있는 것이냐. 이번에 5.24 조치가 나오면서 다시 한번 새롭게 가슴 아픈 일이 떠오르더라고요. 네. 천안함 폭진과 네. 같은 그런 사건. 북한이 아직도 사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비핵화 조치 지연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부분에 대한 메시지를 가지고 오지 않으면 네. 오히려 한국을 왔는데 네. 서울을 방문했지만 네. 제대로 된 그런 평가를 받기보다는 우리 국민 여론이 북한에 대해서 네. 불만을 갖게 될 수도 있다. 아마 북한은 그러한 점도 고려해서 네. 서울 방문을 추진할 거로 보기 때문에 네. 그러한 내용이 아무튼 제 생각은 이러한 네. 대화는 좋지만 제대로 된 대화를 해야 되고 그 네. 과정에서 북한이 해야 될 사과라든가 네. 해야 될 비핵화 조치 네. 이런 것은 확인해 나가면서 해야 된다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네. 또 이제 관심사가 2차 미북 정상회담이 이제 성사가 된다면 이루어진다면 그때 과연 이른바 빅딜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빅딜은 종전선언하고 ICBM 일부든 전부든 폐기 그다음에 핵시설 등에 대한 리스 제공 이런 것들이 되겠죠. 이런 빅딜이 과연 가능할까요? 가능했으면 좋겠어요. 네. 정말로. 네. 그럴 경우에는 비핵화의 속도가 빨라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네. 근데 지금까지 벌써 4.27 판문점 정상회담이니까 네. 그것 기준으로 벌써 반년이 지나갔습니다. 거의. 네.
우리 정부가 1월 달부터 평창 프로세스를 가동했으니까 그거로 네. 따지면 10달 가까이 지나간 거죠. 네. 그런데 지금까지 이루어진 비핵화 조치라는 것은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밖에 되지 않았잖아요. 네. 그런 걸 보면 그러한 빅딜은 쉽지 않을 것이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일부에서는 스몰딜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네. 조금씩 주고받는 거. 네. 뭐 사실 그렇게 되면 그게 일종의 북한의 살라미에 응한 것일 수밖에 없는데 네. 좋다. 그렇게 가더라도 대신에 무엇을 검증을 철저히 하고 간다면은 네. 그 과정에서 우리가 한미 공조만 튼튼히 한다면은 네. 이 시간이 길어진다고 하더라도 네. 결국 비핵화로 이끌어 나가는 거니까 네. 스몰 딜로 간다면 검증을 더더욱 철저히 해라. 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또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 가는 것 중에 하나가 미국 중간 선거에서 공화당이 패배를 하면 트럼프 대통령 정치적으로 좀 입지가 어려질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떤 그런 전환시키기 위해서 분위기라든지 아니면 그런 전환시키기 위해서 이 북한 핵 문제에 있어서 좀 지금보다 강한 입장을 취할 가능성, 그렇게 선회할 가능성을 예상하는 분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 부분은 약간 이견이 다릅니다. 예. 뭐냐, 일단 트럼프 대통령의 중간 선거를 전망해보면 네. 지금까지 나타난 거로 봐서는 하원은 민주당이 장악하는데요. 네. 상원은 공화당이 그 자리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오히려 지금 의석이 50개인데 한두 개 더 얻을 가능성도 네. 점쳐져요. 왜 그러냐? 미국 상원은 6년 임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3분의 1씩 이렇게 2년마다 선거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보통 33석 이렇게 선거를 해요. 33석, 33석, 34석. 네. 그럼 100석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번에 33석을 선거하는 해인데 거기에 보궐선거가 2개가 있어서 35석 선거를 해요. 네. 그런데 지금 현재 네. 민주당이 현직인 게 24개인가 25개. 그러니까 민주당이 훨씬 선거를 많이 하니까 예. 불리한 거죠. 네. 공화당이 가지고 있는 거는 9개인가 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 그런데 보니까 공화당은 한두 개 정도가 경합지역이고 네. 민주당은 한 5개 지역이 경합지역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거를 고려할 때 상원은 공화당이 여전히 다수를 점할 가능성이 높다. 네. 상원을 점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탄핵이나 이런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네. 거기서 부결하면 되기 그렇죠.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이번 중간 선거가 트럼프 행정부에 미칠 영향은 의외로 적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지 비관적이지 않다. 예.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가정을 해서 한 질문이죠. 네. 예. 상하원 다 패했다. 네. 이럴 경우 트럼프 행정부는 어떠할 것이냐. 일단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트럼프의 인식을 보면요. 지금 정책이 나쁘지 않다고 인식을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북한과 대화는 지속하고 있잖아요. 네. 이 대화를 지속하는 과정에서 북한이 도발을 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요즘 트럼프 대통령 이야기를 들어보면 나 김정은 위원장과 관계가 좋다. 네. 그리고 결론은 뭡니까? 그래서 북한이 핵실험도 하지 않고 미사일 실험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주한미군 사령관도 작년에 올해 초죠. 올해 초일에 며칠 동안 북한이 미사일 안 쐈다. 예. 뭐 도발 안 했다. 그 얘기를 합니다. 이게 트럼프도 왜, 예, 마찬가지. 맞습니다. 이게 예. 왜 트럼프의 대외 전략이 중요하냐? 예. 이렇게 도발을 하지 않으면은 신경을 안 써도 돼요. 북한 예. 문제에. 그리고 말로만 대화한다고 하는 거죠. 네. 그 대신에 미국의 외교 역량을 지금 어디에 집중합니까? 중국에 집중하는 거죠. 예. 그래서 중국하고의 무역 경쟁. 사실 이게 겉으로 드러난 것만은 무역 전쟁이지만 크게 보면 미국과 중국 간의 세력 전쟁인 그렇죠. 거죠. 거기에 총력을 기울일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런데 북한과의 대화의 판이 깨진다고 보세요. 네. 그럼 북한은 핵실험이나 미사일 실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미국이 그걸 가만히 둘 수 있느냐? 그게 안 되는 거죠. 네. 세계 질서를 유지하는 차원에서. 그럼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또 어떻게 유엔 안보리에서 풀어야 되는데 새로운 제재를 만들려면 중국과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하면 안 돼요. 그럼 가서 아쉬운 소리를 해야 됩니다. 따라서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라는 것은 보다 큰 틀에서 보면은 지금 북한과의 이런 대화 기조는 이어가고 도발을 하지 않게 만들고 그리고 제재망을 유지한다. 네. 그럼 최소한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네. 그리고 여력을 모두 중국에다가 쏟아붓고 중국 문제를 해결한다. 이 중국 문제가 해결되면 나중에 북한 문제는 따라서 풀릴 수 있다. 이런 전략적 포석을 가지고 움직이는 게 아닐까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중간 선거의 결과에 따라서 큰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다. 뭐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 직전에 몰린다. 그런 상황이 되면 긴장을 고조시키면서 뭔가 탄핵 정국을 넘어가려는 그러한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지만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전략적 행보를 보면 우선순위는 중국에 가 있기 때문에 그 맥락에서 문제를 풀어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확률로 따지면 그 가능성은 낮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앞으로 이제 핵심적인 사실은 이제 안보 이슈 중에 하나가 종전선언 문제 같습니다. 이 종전선언을 이제
북한이나 우리 문 대통령이나 정부는 서두르지만 미국은 좀 뜸을 들이는 상황인데 이제 지금 뭐 문 대통령이나 정부는 종전선언이 돼도 주한미군 유엔사는 관계없다. 이제 그걸 부쩍 강조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뭐 김정은조차도 뭐 주한미군 관계 없다고 했다고 그런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에 이제 흥미로운 게 그 유엔사 부사령관의 이제 웨인 에어라고 캐나다군 3스타로는 처음으로 부사령관을 맡은 분이 있는데 원래 유엔사 부사령관은 그전까지 미군이 맡았죠. 그리고 유엔사 사령관은 당연히 주한미군 사령관이 이제 4스타로 이제 겸직을 했는데 이 외연회 장관이 최근에 뭐라고 그랬냐면 종전선언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하면서 종전선언은 주한미군의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위험한 비탈길, 영어로 뭐 슬리퍼리 슬로프가 될 것이다. 그래서 주한미군 철수나 유엔사 해체의 촉매제가 될 수 있다. 이런 이제 경고를 하고 나섰어요. 그런데 아시지만 그 유엔사는 기본적으로 남북 간의 어떤 교류 문제라든지 우리 내부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반미 감정을 촉발할까봐 굉장히 말을 조심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떤 우리 정부의 핵심적인 정책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뭐 대놓고 반대한 건 아니지만 그 견제하는 반대노탄 이런 얘기를 한 것 자체가 이례적인데 이런 그 얘기를 한 배경 그 다음에 실제로 종전선언과 주한미군 유엔사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사실은 유엔사가요. 이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에요. 오래된 일이거든요. 그 과정에서 북한은 틈만 나면 유엔사를 해체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했어요. 그렇죠. 왜 그러냐? 북한 입장에선 유엔사는 유엔이 세계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국제기구인 유엔이 권한을 부여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명분을 갖고 있죠. 그 명분을 가진 유엔이 북한의 암드 어택, 무력 공격을 격퇴하기 위해서 한국에 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북한 체제의 정당성을 부인하는 것일 수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유엔사가 눈에 가신 거죠. 그래서 어떤 일도 있었냐? 우리는 잘 모르지만 이게 북한은 한국전쟁 기간 이후에도 계속해서 유엔사를 갖다가 해체하기 노력했습니다. 예전 상황을 한번 먼저 설명드리고 요즘 상황을 말씀드릴게요. 1972년에 7.4 공동성명이 있었어요. 그때는 박정희 대통령과 김일성 주석 시절이죠. 이우락 중앙정보부장이 북한에 가서 합의하고 온 거죠. 남북관계 그때 갑자기 좋아졌습니다. 지금 상황 못지 않았어요. 그 냉전기에 그런 공동성명을 냈기 때문에 갑자기 통일되는 거 아니냐. 지금보다 더 충격적인 상황이었어요. 많은 분들은 그때 태어나지 않으셨겠지만 저도 어렸을 때 잘 몰랐지만 아무튼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리고 관계가 좋아지니까 73년, 74년에 북한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은 야 유엔 총회에서 우리 7.4 공동성명을 지지하는 성명을 내기로 하자. 이렇게 해서 7.4 공동성명을 지지하는 성명이 나요. 근데 74년인가 75년에요. 다시 북한이 이제 대화 단절하고 관계가 악화돼요. 그러니까 북한이 무슨 짓을 했냐면은 유엔 총회는 당시에 이제 과거에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유진영이 다수를 점했는데 60년대, 70년대에 제3세계 국가가 독립을 해요. 그래서 제3세계 국가들이 다수를 점해요. 그러니까 북한이 결의안을 내요. 무슨 결의안? 유엔사 해체 결의안을 내요. 우리 정부도 깜짝 놀라서 같이 결의안을 내서 유엔 총회결이 3393호인가? 3390호인가? 제가 정확하게는 지금 생각 안 나는데 그 결의안이 통과됩니다. A안은 우리 정부가 낸 안이에요.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 여건이 조성되면 유엔사 해체하자. B안은 북한이 지금 당장 해체하자. 유엔사 해체를 그렇게 시도했어요. 그러한 의도를 갖고 있는 북한입니다. 자, 종전선언이라는 것은 한국전쟁이 끝났다는 선언인 거죠. 평화협정으로 법적으로 종료를 하면 되는데 일단 그건 시간이 걸리니까 정치적으로 종료를 하자는 거예요. 그럼 정치적으로 종료됐으면 정치적으로 종료된 겁니다. 그럼 정치적 요구로서 유엔사를 해체하자 북한은 충분히 제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한 증거가 또 어디서 나타나냐? 이거 9월 초에 중국과 러시아의 유엔 대사들이 유엔사 해체하자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건 뭐야?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가 그러한 교감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거를 알기 때문에 유엔사 부사령관이 그런 이야기를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한국이 주둔국이잖아요. 주둔국 그게 정부의 입장과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를 상당히 꺼려합니다. 왜냐하면 마찰을 빚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여기에서 또 우리 정부의 입장이 재밌어요. 뭐냐?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고 또 다른 주요 공직자들도 이야기했는데 정치적 선언이라고 했어요. 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평화협정으로 대체될 때까지 정전협정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법적인 구성력은 전혀 없는 정치적 선언이고 네. 그리고 유엔사와 네. 주한미군에 대해서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했어요. 네. 그리고 북한이 도발을 하면 그런 종전선언은 무효가 된다고 했어요. 네. 저는 이게 답이라고 생각해요. 네. 이거를 북한이 받아들이면 네. 종전선언을 하자. 네. 과연 북한이 받아들일까요? 네. 안 받아들이죠. 네. 에어부사령관이 그 얘기를 했어요. 왜 그렇게 북한이 종전선언에 집착하겠느냐 그 얘기를 했어요. 아니 그렇게 쉽게 무효할 수 있는 거면 집착할 이유가 없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걸 가지고 북한은 뭐 네. 영변시설 폐기하고도 네. 연계시켜줄 정도로 네.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네. 아무튼 저는 우리 정부가 그렇게 4가지로 해석을 했기 때문에 네. 그것을 종전선언의 부관이나 네. 해석선언처럼 뒤에 붙여서 네. 합의를 한다면 네. 뭐 얼마든지 해라 그렇게 네.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네. 그 말씀드리는 사이에 제작진께서 벌써 방송 50분이 넘었다는 메시지를 계속 저한테 강하게 보내주시는데 벌써 50분이 지났나요? 제가 방송 3번째 하는데 제일 시간이 빨리 간 것 같아요. 워낙 신 박사님께서 청산유수로 말씀하시니까 시간 가는 줄 몰랐는데 또 몇 번 의견 소개하고 간단히 마무리 말씀하고 방송을 끝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걱정님께서 의견을 주셨는데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군사협정을 해놓고 평화를 만드는 수단이라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 뭐 이런 지적을 하셨고 그 다음에 신 박사님 의견 잘 들었다. 뭐 이제 그런 의견, 뭐 또 밀담에 대한 칭찬의 의견을 올려주신 그런 분도 이제 계십니다. 근데 지금 이제 보면 참 아까도 북한이 지금 비핵화 관련해서 일종의 살라미 전술을 쓰고 있잖아요. 계속 조금씩 시간 끌면서 가장 결정적인 능력은 갖고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되는데 지금 결국은 북한이 파키스탄 모델을 추구하는 거 아니냐, 결국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이제 그런 거 아니냐고는 얘기들이 많고 또 그게 지금 어느 정도 먹혀드는 분위기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나중에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뭐 북한이 지금 최대 60발 핵무기를 갖고 있다는 얘기 나오지만 공식적으로는 비핵화가 이제 타협이 돼서 대부분 없앤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 5발이든 7발이든 핵무기를 어느 정도 갖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일부의 북한 핵을 머리에 이고 살아야 되는 이런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응해서 우리 그럼 생존 전략은 뭐냐 이거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럼 핵무장을 하겠다기도 어려울 것이고 공식적으로 비핵화 협의했으니까. 그리고 그러면 일본처럼 잠재력을 갖는, 영어로 뉴클리어 옵션이라고 그러죠. 마음먹으면 얼마든지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농축 재처리 기술을 갖는 그런 핵무장 선택권을 가질 수 있느냐, 그것도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정말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뭐냐? 북한은 은근히 핵 능력을 과시하면서 우리를 압박할 거 아닙니까? 소위 이제 갑질 비슷한 거 할 가능성이 많은데, 우리는 계속 그러면 북한에 끌려다니면서 눈치 보면 살아야 되느냐?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걱정하는 분도 많아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신 박사님이 명쾌하게 솔루션을 한번 좀 제시를 해주시면. 예,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요. 예. 예방인 거예요. 그러한 사항을 우리가 맞닥뜨리지 않도록 철저하게 검증된 비핵화를 추진해야 되는 거죠. 북한의 말만 믿고 이러한 것을 검증하지 않고 가다간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의 전략에 말려들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한미공조를 강화하고 김정은 위원장의 전략적 결단이 있다면 그 전략적 결단을 행동으로서 보여라. 이런 촉구를 하면서 대화를 해 나가야 되는 거죠. 아니면 다시 한번 제재와 압박을 강화해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고는 잘 사는 일은 없다. 이것을 깨닫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방외교가 항상 첫 번째다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그러한 사항이 언급하기도 싫지만 만약에 발생했다. 그러면 우리도 나름대로의 옵션을 여러 가지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옵션은 확장 억제를 강화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2년 전까지만 해도 확장 억제를 강화시켜서 미국과의 핵 공유라든가 아니면은 그런 미국의 확장 억제가 보다 현실화될 수 있도록 확장 억제 정책위원회를 구성해서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서 철저하게
핵으로 응징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놓는 거죠. 네. 그리고 우리는 재래식 부분에 있어서는 첨단 군사력을 갖춤으로 해서 북한이 핵무기를 한 발 사용했을 때 재래식 첨단 미사일 1000발을 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갖춰 놓는다면 북한이 함부로 하지 못하겠죠. 그것이 1단계라고 봅니다. 2단계로는 우리의 독자적인 대응 능력도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확장 억제 이렇게 현실화하면 사실은 미국의 신뢰도는 낮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미국이 동맹국을 보호하지 않는다면 미국의 전 세계 동맹 네트워크가 다 붕괴될 수밖에 없거든요. 따라서 한국에 대한 안보 공약은 유럽이나 다른 동맹 파트너에 대한 안보 공약이 되기 때문에 미국이 약속을 쉽게 저버리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안보는요, 누가 지키느냐? 자기가 지키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는 우리가 핵 옵션을 어떻게 준비해 나가야 되느냐.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잠재적 핵 능력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가 그걸 가시적으로 나가면 미국이나 또는 핵보유국들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경제 제재를 할 수 있겠죠. 그렇죠. 하지만 각각 나눠서 나름대로의 능력을 키우는 거죠. 원자력 기술 고도화하는 거예요. 그리고 관련 첨단 기술 고도화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유사시가 돼서 집약을 해서 조립하면 6개월이나 1년 이내로 만들 수 있는 역량을 우리가 준비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거는 사실은 정부가 공개적으로 얘기해서도 안 되고 각각의 산업을 키움으로써 그거를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데 지금 우려되는 게 있어요. 우리 원자력 지금 사양길로 접어들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을 갖다가 적어도 원자력을 갖다가 친환경으로 뭘 바꾼다고 하더라도 핵심 기술이라든가 투자는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밖에 관련된 첨단 기술 같은 거는 우리가 갖추어 나가면서 그것을 보이지 않게 준비해 나가는 것을 꾸준히 해나가야 된다. 그래야지 나라가 바로 서고 그래야지 누구도 우리를 얕보지 않는다. 결국 평화는 힘으로 지키는 거지 말로 지키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역시 신 박사님께서 명쾌한 결론을 내려주셨는데 거기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이제 하나 제가 좀 첨언을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우리 옵션 중에 확장 억제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유사시 전략자산 전개라든지 뭐 이거 관련해서는 예를 들어 매티스 장관이라든지 미국의 많은 군 정부의 참모들은 그 동맹에 대한 신뢰를 저희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확장 억제에 대해서.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아닌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밤에서 비운 폭격기 한번 출동하고 가지고 돈이 엄청나게 든다고 그걸 절약하겠다고 뭐 안 좋은 얘기를 여러 번 했잖아요. 연합훈련 비용도 그렇고 그래서 그 트럼프 대통령과 관련해서는 확장 억제 부분에 대해서 좀 신뢰성이 좀 떨어진다. 고 생각을 하고 결론은 우리 신 박사님 말씀하셨지만 결국은 내자로 딱 자주국방 아닌가. 결국 우리가 주도적으로 우리가 그런 의식을 갖고 지키겠다는 그런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정말 장시간 우리 신반철 박사님을 모시고 최근의 안보 현안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앞으로 올해 말까지 지금 한 3달도 안 남았죠. 근데 이 3개월가량 기간이 북한 비핵화 문제를 비롯해서 또 최근에 그 정상회담, 평양정상회담 이후에 남북 군사적 그 합의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이제 우려와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11월 1일부터 또 비행금지 계획 같은 거는 바로 시행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그 한반도 안보에 있어서 중요한 그 변수들, 그 다음에 이슈들이 실행되거나 또는 제기될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전환점, 격변기를 맞는 이러한 시기가 될 것 같고 그런 점에서 저의 밀담도 계속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겠습니다. 저는 다다음 주 금요일 같은 시간 3시에 또 여러분께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안보 이슈를 주제로 해서 또 전문가를 모시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조선닷컴 유튜브 그리고 유홍래 군사세계 유튜브 채널 등에서도 시청이 가능합니다. 오늘 장시간 좋은 말씀 주신 신 박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